네, 안녕하세요. 저는 34기 장준한이고, 오늘 특별 세션, 사실 PPT를 굉장히 많이 보내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ESC에서는 안 다뤘던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 응용통계학과가 가지고 있는 좀 고질적인 문제점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준상님이 올려주셨지만 7월 달에 해커톤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도 드릴 겸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학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냥 제가 했던 고민들을 그냥 공유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가져와 본 주제입니다. 이게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학과 추천 수강 순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통계학 입문부터 선대, 미적, 통방 듣고 수통 1, 수통 2 하고 EDA 듣고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과목들이고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수업을 따라갑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응용통계학과 분들이 이렇게 따라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강 흐름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적부터 해서 다양한 저희 학과가 또 전선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선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응용통계학과의 장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슬슬 졸업할 때가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각은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ESC에 들어왔으니 대학원에 가야 되나? 대학원 안 갈 거면 취업을 해야겠죠. 취업을 하거나 보통 그 외에 다른 많은 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했었고 꽤나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대학원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이렇게 고민을 아마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원은 못 가겠다. 대학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통계는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과 그래도 통계에서 배운 걸 조금 써먹어 볼까? 라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고요. 통계를 안 하고 하는 다른 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통계를 활용해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도 있어서 그 분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통계를 조금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해버렸고요. 통계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보통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왜 나뉘어지냐면 이제 저희 학과의 수강 순서를 보시면 이게 과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학과에서 제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많은 걸 가르침과 동시에 이걸 배웠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안 알려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 분석을 제가 지금 희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다들 수업을 한 번씩 보셨을 거고 머신러닝 방법이 뭐고 딥러닝 방법이 뭐고 학회에서도 심지어 저희는 다양한 방법론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서 수업을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수업이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그리고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해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할 거다 혹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시스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대학원 이름은 데이터 대사 죄송합니다. 요 DS 쪽에 가깝죠. 그래서 요구하는 역량을 조금 넣어봤어요. 역량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과목 안에서 각각의 분야 안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DA 같은 경우에는 EDA부터 시각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SQL, 그다음에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그다음 태블로 등등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수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이 두 분야가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그리고 꽤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요 두 개를 확실히 구분을 하고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조금 빨리 있었으면,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빨리 알고 이러한 고민을 조금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보다 학년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래도 저보다 낮은 분들이 있기에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각각의 과목들에 본인이 얼마나 맞는지, 이 공부들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 분야의 진심인지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들어간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자세한 어떤 방법론을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흐름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도만 빠르게 보고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전처리 EDA 모델링, 평가, 그다음 해석과 의사결정 등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발제를 채원이가 해줄 텐데, 저랑 이제 지난 학기에 공모전을 해봤잖아요. 그 둘 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전을 시작을 했고, 그 공모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용도 몰랐고. 그 이유는 이 데이터 분석 자체에 있는데, 이 분야를 한 번도 안 다뤄보고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시작을 했다면 꽤나 이 순서를 잡고 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결과도 쉽게 내지 못했고 당연히 전체적인 결과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공모전을 2학기에 나오는 공모전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적어도 해커톤에서 우리가 그래도 왜 저희를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통계학 연세대학교의 통계학회로서 이대랑 홍대 서강대랑 같이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DA는 뭐 이제 이지영 교수님이 수업도 하시죠. 탐색적 자료 분석이고요. 결국에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엑셀표를 보면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가 뭐 정수인지 아니면 뭐 범주형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평균은 어떤지, 뭐 중간가, 미디언 이런 건 어떤지를 한 번씩 보는 게 E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완전히 기본적인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그림도 그려보고요. 히스토그램, 히트맵, 그다음 산점도, 뭐 코릴레이션 등 이 EDA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앞부분에서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의 주제에 맞게 그 주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EDA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게 목적이고요. EDA는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아마도 한 번쯤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이런 걸 봐야 되나 저런 걸 봐야 되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모델을 돌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처리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사실 결측치 같은 경우는 그냥 날리면 속 편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일단 데이터 수가 적거나 혹은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온전히 다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서 나온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측치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페어빌이라던가 페어빌 OX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측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범주형일 경우에는 캐프스트라는 모델을 통해서 얘는 범주형에 조금 특화된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특별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저희가 보거나 아니면 이상치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는 이상치인지 아니면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하는 이상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범주형은 뭐 원한 인코딩이 가장 대표적인데 범주형을 그대로 수치형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 꽤나 큰 오류가 결론에서의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주형을 어떻게 처리할까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델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자세한 건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제일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을 쓸래가 가장 메인이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비지도 학습 말고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보통 엑시브스트를 돌립니다. 일단은 돌리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피처 엔지니어링도 보통 같이 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면 그 피처들을 잘 조합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를 보는 게 피처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스태킹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인과적 분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태킹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단계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를 먼저 돌리고요. 그 회기를 돌리면 저희는 y-값에 대한 예측값을 얻게 되잖아요. 그 예측값을 얻은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 예측값을 모델에 넣어서 돌리는 걸 스태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 예시뿐만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다른 모델에 넣고 추가로 돌려보는 것, 그 자체가 스태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스태킹을 하면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태킹도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범주형인 경우에는 인코딩을 통해서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서 따로 모델링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의 본 모델에 넣는 방법도 스태킹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형 회기, 다항 회기, 뭐 커널 회기, 스프라임 회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어느 시점에 뭘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꽤나 기준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여러분이 공모전이나 아니면 해커톤을 통해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돌려보고 결과가 나오는 걸 선택을 하게 돼요. 즉, 피처 엔지니어링과 ED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앞부분에서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델을 한번 돌렸더니 결과가 잘 나왔다 혹은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럼 어떤 피처를 넣어야 되지? 어떤 걸 빼야 되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참고 삼아 넣어놨고요. 인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고 가장 쉬운 방법은 피처를 그냥 다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 피처가 20개가 있었으면 두 개짜리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보고요. 덧셈 뺄셈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보고요. 곱셈까지 해서 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주는 모델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엑시부스트를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보통 엑시부스트가 일반적인 지도학습의 경우에 굉장히 성능을 잘 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GBM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성적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굉장히 패턴을 잘 잡는 친구에 속하고요. 캐푸스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범주형을 다루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어떤 단순히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램값이 굉장히 비싸요. 옛날에 비해서 거의 한 3, 4배가 이제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돌리면 짧으면 뭐 한 20분, 30분이 걸리는 경우 혹은 길어지면 6, 7시간씩 돌아갑니다. 즉 컴퓨터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비싼 GPU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싼 GPU를 쓰고 좋은 컴퓨터를 쓰면 모델링 결과도 더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담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다루는 건 일단 첫 번째 어떤 모델을 쓸 거냐를 다루게 되고요. 모델을 정했다면 그 모델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정해야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를 다루게 되고 옵티나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다만 얘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글 같은 거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올리고 그 성능을 평가하는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케글의 데이터 컴페티션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다 돌리고 나면 각각 저희의 모델에 맞게
다양한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모델을 쓸지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대회에서 요구하는 평가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그 평가 지표에 맞는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델을 돌렸는데 라이트 GPU 하나 썼는데 어큐레시가 0.99가 나와요. 박수 칠 일이죠. 세상에 발표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테스트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과적합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트레인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과적합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리고 테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트레인을 가지고 테스트를 맞추는 경우에 모델을 돌리면 돌릴수록 테스트 트레인 자체에 대한 과적합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꽤나 쉽게 이 잘못된 결과를 믿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폐업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10만 개의 데이터 중에 폐업이 1000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폐업 아님으로 찍어도 결과가 거의 99%에 가깝게 나오죠. 그런 경우에 저희는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 검증이 꼭 필요하고요. 이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하고 K폴드, 스트레이파이 K폴드, 그룹 K폴드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크로스 CB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논문을 다루면서도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로 폴드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얘도 CB와 마찬가지로 4개 예측값들을 쪼개고 각각의 3개로 트레인을 하고 나머지 하나로 밸리데이션을 해서 전체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를 돌린 다음에 4개 예측의 평균값을 내는 방법이고 테스트가 없을 때 저희가 밸리데이션 혹은 좀 적은 트레인으로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제 데이터 누수에 관한 겁니다. 모델을 짜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반려 AI를 하나씩 데리고 살기 때문에 보통 이제 AI에게 대부분의 모델링을 맡겨요. 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데이터 누수가 꽤나 쉽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누수라는 거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낼 테니 나머지 11번부터 100번까지 공부해와 라고 했는데 공부를 1번부터 10번까지 하면 문제를 못 맞추는 게 이상하죠? 근데 심지어 문제를 못 맞춥니다. 어큐러시가 100%가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모델이 진짜 성능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성능이 좋아졌다. 근데 상식선 이상에서 수준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누수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누수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스플릿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에서 데이터 누수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꼭 해커톤을 할 때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방금 설명드린 게 거의 큰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전처리, EDA,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링, 평가,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그 전 과정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는 그 전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모전이나 해커톤 혹은 프로젝트도 앞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사실 알고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처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잡고 특별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쪽에 조금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분석 자체에서 다양한 방법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그냥 부딪혀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공모전을 나가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린 이 나머지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데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시각화를 뭘로 할 건지에 대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통계에서 들어보셨을 SQLD라는 시험도 SQL이라는 언어를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꽤나 데이터의 양이 커지고 실제 회사에서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SQ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오고 그 뽑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SQL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시각화 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 아까 말씀드린 태블로도 시각화 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파워 BI라는 툴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파이썬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툴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외에 파이썬 자체를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은 요즘은 반려 AI가 다 해주니 그 AI를 해석하고 코드가 왜 맞는지 틀린지를 아는 정도에 대한 수준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ESC에서는 조금 다루지 않는,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이기에 특별 세션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했던 고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